그럼 2018년도 한국농업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업경제학회 김창길 회장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업경제학회장 김창길입니다. 어제 아마 밤 새벽까지 소독하고 우리 월급 경기를 보느라고 밤잠을 굉장히 설쳤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저께 그 끝까지 보고 새벽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16강에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어제 제가 보니까 여기에 번개도 굉장히 많이 치고 폭우가 많이 내렸는데 그래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좀 이렇게 날씨도 굳은 날씨가 좀 멎이고 그래서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신 회원님들을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전남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전국 각지, 먼 각지, 오늘 강원도, 제주도, 전국 모든 곳에서 이렇게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 준 회원님들께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가치와 협력을 통한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모색을 대주제로 준비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난 30년간 우리 농촌은 지속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해 왔습니다. 쌀 관세와 검증이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보통 우리가 TPP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가입 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도전 과제이지만 우리는 이 시장 개방의 파고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농업 생산성 저하와 농가 소득 감소, 또 농촌의 고령화, 공동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경제 전반의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 불확실성의 확대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농촌을 둘러싼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헌법에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우리 농업계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우리 농촌은 산업화 시대부터 지금까지 담당해온 먹거리 생산과 삶의 터전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넘어 앞으로는 다원적, 공익적, 사회적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비농업계가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농업과 농촌 또한 이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계 내부의 협력을 넘어서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협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활용한 농업과 타 산업 간의 융합, 그리고 우리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한 개발 협력을 보다 내실화해 나간다면 우리 농업과 농촌의 외연은 더 확장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또한 발굴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때입니다. 농업 분야에서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그동안 성과와 시행착오를 토대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하는 데 농업계 전체가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유영봉 부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회장단에서는 이번 학술대회의 화두를 가치와 협력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농업과 농촌 그리고 우리 농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든 회원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길 바랍니다. 특히 기조 강연에서는 제21대 학회장을 역임하셨던 정영일 서울대 명예교수님께서 우리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선배 회장님의 풍부한 경험과 학식에서 우러나온 고견이 후학들의 연구와 정책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흔쾌히 기조 강연을 수락해 주신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메인 세션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촌 삶의 질과 균형 발전, 식품 산업과 농업의 연계, 환경과 자원의 지속 가능성 모색, 남북 농업 협력 등 5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번 메인 세션의 발표와 토론,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 든든한 마음이 들고 학술대회가 풍성한 결실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올해 하국의 학술대회에서는 5개의 자유 발표 세션 외에도 오늘 오전에 개최됐습니다마는 전라남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특별 심포지움과 한일 농업경제학회 공동 심포지움, 오후에 개최되는 한국 식생활교육학회와의 식생활교육에 대한 공동 심포지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촌진흥청 공동 중앙의 특별 세션 등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농업경제학의 후학 양성을 위해 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대학원 논문 경진대회도 준비했습니다. 아마 내일 발표와 시상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학회 학술대회부터는 새로운 이론 및 방법론을 회원님들이 공유하고자 특별히 학회의 러닝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금년도 주제는 행동경제학 분야이고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최승주 교수님을 모셔서 행동경제학의 이론과 현실에 대한 특별 강의를 해주실 것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실증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기회로 활용하시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정관 개정에 대해서입니다. 그동안 많은 회원님들이 시대에 맞게 학회 정관을 정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위영봉 부회장님을 포함하여 여러 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고견을 받아서 사무국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정된 임시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학회로 진일보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학회의 영문 학회지를 SSCI급 국제저널로 만들기 위한 토대를 준비하는 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 임정빈 교수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서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제 임기 동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 3년간 차기 회장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 한국농업경제학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많은 회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은 전라남도 정도 1000년을 맞이하는 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학회장이신 한두봉 학회장님께서 전남 서부인 신안에서 학예 학술대회를 개최했고요. 또 금년에는 이번에는 전남 동부인 여수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 만큼 많은 회원님들께서 생명의 땅 전라도의 멋과 맛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여수는 365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아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고 여수 밤바다로 유명합니다만 날이 좋았으면 이렇게 밖에 관광을 하시고 좋은 기회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멀리 이곳까지 가족들과 함께 오시는 회원님들께는 특별히 여수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을 드릴 수 있도록 학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 케이블카가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원님들 모두가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유익한 자리, 뜻깊은 만남과 친목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조 강연에 앞서 전임 학회장님과 사무국장님께 저희가 공로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하고 전임 학회장님 한두분 교수님, 그 다음에 안병일 교수님 잠깐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공로패 한두봉 귀환은 2017년도 본 학회 회장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이 패를 드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8년 6월 28일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 김창길. 공로패 안병일 귀환은 2017년도 본학회 사무국장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이 패를 드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8년 6월 28일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 김창길. 세 분이 같이 사진 한번 예,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다음으로 기조 강연 있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과 한국 농정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저희 학회 21대 학회장님을 역임해 주셨던 정영일 서울대 명예교수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발표 자료는 예, 박수 주십시오. 예. 자료집 1권에 3페이지부터 이렇게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정영일입니다. 제가 상당히 긴 세월을 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새로 이제 연구에 정진하고 계신 여러 우리 후배 동료분들은 제가 잘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뭐 언제나 가장 얘기에 힘든 자리가 이 동업자끼리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요즘 무슨 심층 연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창길 회장님과 그리고 이 집행부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달라 하는 얘기를 제가 이 사양을 하지를 못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김창길 회장님 그리고 또 차기 유영봉 회장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술대 전체의 주제가 정말 그 시에 맞고 아주 뜻깊은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치와 협력과 지속 가능성 이 세 가지가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 그리고 새로이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가치 이런 것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책을 추진해온 또는 활동을 해온 방식 자체가 너무나 서로가 따로따로 노는 이런 것이 강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협치라고 하는 중앙과 지방, 민간과 정부, 그리고 농민과 비농민, 농업과 관련 활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아마 큰 주제가 아닌가 합니다. 지속 가능성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아주 자주 듣는 얘기가 됐죠. 지속 가능성이란 말은 지금 기업에서도 쓴 지 오래됐고, 그리고 모든 정책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지속 가능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당연한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터미놀로지의 데피니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오늘날 세계에서 중요한 그런 메가 트렌드로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인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되고 있느냐, 그 역사라든지 또는 그 선진국에서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이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비교적 적은 이 주제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제넓게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오버뷰 해보는 그런 입장에서 지속가능 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적인 글로벌한 차원에서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전개되어 왔느냐 하는 문제.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이 되고 해서 때로는 답답하다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만, 그러나 세계의 이성이 마지막으로 하나의 어떤 합의를 도달하는 그런 기구라고 할 때 우리가 그쪽의 논의의 전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는 오늘날 세계 농업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도대체 대개 다 아시고 계신 문제입니다만도 이게 지금 안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걸 또 한번 좀 새로 간단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세계의 농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신대륙국과 구대륙국 이렇게 나눌 때 아시아 그리고 유럽은 구대륙에 속하는 거고, 아메리카라든지 또 대양주라든지 이런 다른 신대륙 국가들을 하고는 기본적인 조건이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래도 다소 가까운 그런 토지 인구 비율을 갖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오랜 역사 전통의 어떤 기반 위에서 현재의 농업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점에서 유럽이 그래도 우리가 좀 모델로 본받아야 할, 물론 우리하고 차이점은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이라고 볼 때 유럽에서 이런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연구 또는 이데올로기로부터 구체적인 EU의 정책 차원까지 캡의 개혁 단계까지 어떻게 이것이 전개되어 왔느냐 이런 문제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농업은 그럼 그동안에 어떤 철학과 어떤 이데올로기 아래서 왔느냐, 그것의 공과는 어떠냐 이런 문제 생각해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과제가 어떤 것이냐, 대단히 방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간단히 줄여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1시 반 정도 됐으니까 제가 한 2시 10분 정도까지 끝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이 되겠습니다만
지속 가능 발전 논의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근의 중요한 이슈로서는 2015년 유엔에서 채택된 어젠다 2030이 되겠습니다. 2030은 다 잘 아시는 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채택이 돼서 국제사회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그런 것을 이제 유엔이 합의를 한 것입니다. 어젠다 2030이 가진 특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 전사라고 할까, 그 전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어 왔느냐. 1987년에 여기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유엔 세계 환경개발위원회가 거기에 브룬트란트라는 분은 노르웨이의 전 수상인데 이분이 체어맨이 되는 코미티에 레포트를 보고를 해서 Our Common Future라는 그러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많이 인용이 되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미래 세대의 필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잘라 먹지 말자. 그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같이 지구를 이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92년에 리우 지구 환경 정상회의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어젠다 21이라는 것이 나왔죠. 그 어젠다 21에서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그런 정의가 나왔습니다. 지구 환경 보전과 사회 발전과 경제 번영 이 세 가지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발전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GDP 중심 성장 전통적인 성장론 이런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사회와 환경을 합쳐서 삼자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발전으로 가자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어젠다 2030으로 돌아가서 지난 2015년에 이것은 한 두 가지 정도 특징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사회 문제와 환경 문제 간의 긴밀한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하는 인식이 거기에서 담겨 있고, 또 하나는 종래는 개발이라고 할 때는 선진국이 후진국을 도와준다, 후진국이 열심히 공업화해가지고 부자가 되라 이런 것이었는데, 여기에 와서는 이 남북 공통의 문제다, 북도 문제를 안고 있다, 남도 문제를 안고 있다, 서로가 공통으로 합의를 해서 가야 된다, 이런 인식이 나온 거죠. 이런 인식들이 나오기까지는 이 19세기 이래 소위 식민 종주국과 식민지 사이에 있었던 어떤 질서, 이것이 이제 점차 변화를 해온 그런 것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제 1950년대부터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국가가 자꾸 생겨나고, 그리고 또 자원민족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나와서 1970년대는 이 석유 파동이 두 차례 엄청난 세계의 판도를 바꿔놓는 이런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80년대 와서는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글로벌리제이션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신자유주의 철학이라는 것이 정부가 경제를 주도할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은 기업에다가 맡기고, 정부는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 이것의 해결에 정부가 전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 개발과 사회 개발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써놨습니다만 내용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새로 나왔고, 그리고 한편으로 80년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나와서 성장 일변도 정책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성장의 토대가 붕괴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위기감이 세계를 지배하게 돼서 성장과 환경 보전의 조화, 이것이 이제 강조되게 된 것이 바로
어젠다 2030의 그 배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냉전 붕괴가 되면서 사회주의 체제가 체제 이행을 하게 되고 시장경제 체제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국과 같은 나라지요. 그래서 소위 그 신흥개도국이라는 것이 생겨서 남남 사이에도 격차가 새로 생기고 이런 그 세계의 공장화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가지고 엄청 이제 종래보다는 지구 환경 파괴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그리고 또 빈부 격차가 이제는 남남 격차, 그리고 국가 내에서도 1대 99 뭐 이런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 최근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으로서는 2030이 나온 배경으로서는 빈부 격차가 엄청 확대되게 됐다. 1대 99, 뭐 월가를 점령하라,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중간계층이 그 몰락하는,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이 실업이 엄청 많이 생기는 노동시장의 불안정화, 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이게 대표적인 그런 걸로서 우리나라도 역설적이게도 DJ 정부 때 비정규직이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커진 이런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차별, 그리고 편견 이런 것이 자꾸 확산이 되는 그런 사회 분열이 점차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그 배경은 기후 변화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단편적으로 있었던 그런 인식이 이제는 유엔 차원에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기후 변화가 이게 지구의 자연재해를 자꾸 정폭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이제 굳어진 거죠. 그것이 이제 나타난 것이 바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1988년에 출범이 돼서 그 이후에 꾸준히 그 간헐적으로 보고를 내고 그 보고서들이 이 구체적인 행동 목표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97년에 교토 의정서가 나왔고 2015년에 파리 협정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그 미국이라든지 뭐 트럼프라든지 뭐 이런 그 교란 요인이 생깁니다만은, 그러나 CO2 삭감을 세계가 어떻게 분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데까지 지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어젠다 2030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의 그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봐서 단기적으로 약간의 굴곡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구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공통된 인식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대목으로 가서 현대 세계 농업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많은 이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중에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세계의 식량 수급 문제입니다. 세계 식량 수급을 간단히 그냥 그 머릿수로 그리고 생산량으로 나눠 보면 1인당 한 300kg 이상의 곡물이 어베일러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세계 기아 인구, 영양 부족 인구는 뭐 지금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뭐 8억 내지 10억이다 하는 것이 거의 뭐 일정한 수준으로 잘 줄지 않고 있다. 지금 어젠다 2030에서 이것을 한 절반 정도로 줄여야 된다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하겠느냐 하는 점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곡물 생산이 전체 한 40% 정도가 사료 곡물로 소모가 돼요. 사람들이 바로 식용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사료로서 쓰고 있다. 그 다음에 감모령과 사료용 이것을 다 빼고 나면 기껏 1년에 평균 한 평년작으로 13억 톤 정도밖에 안 된다. 인구가 74억 정도라면 1인당 공급량이 한 170kg를 못 미친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이것은 뭐 간당간당한 정도로 그냥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 분배의 불평등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흉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 때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두 번째로는 이 식량 문제에 있어서 분배의 불평등 문제입니다. 남남격차. 이제 중국이 지금 고기를 엄청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고기를 지금 엄청 먹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지방에 가도 스테이크 하우스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고, 이것은 뭐냐? 그럼 세계
쇠고기 쟁탈전이 벌어져 가지고 남미가 지금 쇠고기 생산 엄청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럼 이제 그런 나라하고 지금 아직도 어려운 나라하고 사이에 격차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또 어떤 나라 안에서도 소수의 부유층과 다수의 그 서민들 사이에 굉장히 그 격차가 일어나고 있다. 또 이제 한 가지는 특히 선진국의 플란테이션 농업이 많이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는 농민들의 그 갖고 있는 토지 또는 공유지 이런 것이 이제 이 플란테이션 외국 자본한테 자꾸 넘어가 가지고 그것이 이제 아마존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구 환경 파괴 이런 문제가 급진전되고 있고 또 이제 거기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분쟁, 내전 이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이 많은 난민이 유입해서 선진국의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그러한 것과 관련이 되는 그 생태계 환경의 그 악화 이것이 급진전되고 있다. 자연재해라든지 또는 뭐 감염성 질환이라든지 병충해의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2030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기하 인구의 반감이라는 목표 달성 이것은 쉽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다음에는 세계의 푸드 시스템에서 소수의 메이저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배적인 구조, 지배 구조 이것의 문제를 우리가 또 경시할 수는 없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곡물 분야에서 5대 곡물 메이저가 국제 유통량의 70% 이상을 지배하고 있다. 뭐 특히 카길 1사가 세계 곡물 무역의 20%를 차지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기호식품이라든지 섬유작물이라든지 육류 여기도 소수의 특화된 이 에그리 비즈니스 기업들이 세계 공급을 장악하고 있다. 그다음 또 이 거대 소매체인 월마트, 뭐 카르푸 뭐 이런 것들이 세계 농산물의 유통을 전부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구조. 그리고 농자재 농화학 분야에 있어서도 몬산토 뭐 최근에 그 흡수 합병이 됐습니다만 다우, 드뽕, 바이엘 뭐 이런 신젠타 이런 기업들이 몇 개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전부 분할하고 있다. GMO 분야는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점 지배 구조가 이것이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로 지구 환경의 파괴입니다. 이 에그리 비즈니스들이 농산물 조달을 위해서 특히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중미라든지 이런 지역에 들어가서 농민들의 땅 그리고 공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의 이 특작의 재배지로 이렇게 전환시킴으로써 거기에서 많은 지구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파라과이, 우루과이 뭐 이런 남미 지역에는 외국 자본 지배하에 들어간 농축산 용지가 전체 농지의 4분의 1 정도다. 농용지의 말이죠. 그런 상황에 있다. 그다음 GMO 문제입니다만도 이 유엔이 GMO가 국가 간의 이동을 되도록이면 규제한다 하는 그러한 의정서 카르타헤나 의정서라는 것을 채택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세계의 GMO 작물의 재배 면적은 2000년에 4천만 헥타 수준으로부터 2015년에 2억 헥타로 엄청나게 증가돼서 건강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MO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비료 농약의 투입을 엄청 늘리고 그리고 전통 이 작물 유전자를 오염시키는 생물 다양성의 파괴 이런 점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 대량 농산물의 장거리 수송을 위한 첨가제의 사용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켄터키 치킨 같은 튀김식품 그리고 또 이 코카콜라 같은 탄산음료 이런 정크푸드에 세계가 전부 다 입맛이 오염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비만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
뭐 미국, 영국 비만이 엄청나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비만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5살 미만의 아동 비만이 4천만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쉽지 않은 것이 미국의 경우에 지금 요즘 이름이 푸드 스탬프가 이름 바뀌어가지고 지금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그 지금 한 5천만 정도가 혜택을 입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 패스트푸드만 값싼 걸 먹기 때문에 그 스탬프를 가지고 그걸 구매하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건강이 엄청나게 지금 국민 저소득층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해도 정치적인 그들의 로비 때문에 실효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실이다. 그리고 또 소농의 토지 상실 이것 때문에 도시 유입 빈민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이와 같은 그 세계 농업 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래도 비교적 사회적인 이성이 우리보다는 한 단계 앞서 있는 유럽, 특히 이제 유럽은 우리가 EU가 공동 농업 정책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농정의 예산이 EU 전체 예산의 한 40% 정도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많은 EU 나라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어떤 그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변화라는 것은 상당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최근에는 또 이제 그 안에서 동구 나라들이 흡수가 되면서 개별 국가의 재량에 맡기는 영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쪽에서 현대 세계 농업을 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바뀌어 왔느냐 하는 것을 연구한 윌슨 등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인용을 하면요, 생산주의가 탈생산주의로 그리고 그 다음에 다기능주의로 이렇게 그걸 뭐 연대별로 탁탁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큰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좀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덕티비즘이라고 하는 생산주의라는 것은 농업의 기본 역할을 이것을 먹거리와 원료 생산으로 보고 농촌은 먹거리 생산 공간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농업 발전 이퀄 농촌 발전 그리고 농업은 보호받아야 될 대상 농본주의 이와 같은 그 생각이 그리고 농업 발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모와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산업화 집약화 전문화 집중화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생산주의의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역기능에 주목을 하는 견해가 일찍이 1970년대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탈생산주의라는 그 흐름입니다만 이 생산주의 말하자면 이 성장지상주의 생산주의가 환경오염, 식품안전사고, 가축 질병 그리고 환경 파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역기능을 일으키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그러한 견해가 이 농업의 보호주의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농촌은 농업 생산 공간보다는 산업자본과 도시민이 이용할 소비 공간으로 이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농지이용 다각화, 환경보호, 어메니티 정진 활동 이런 것을 중시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라는 것은 태제와 안티태제의 관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특히 90년대 이후에 다기능주의 멀티펑셔널리즘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EU 캡의 개혁의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측면이 중시가 되느냐 탈생산주의는 사회 속의 농업이 가지는 어떤 중심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경시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사회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농업이 위치 지어지는 이런 것이 강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은 단순한 1차 생산물 공급 기능을 넘어가지고 농촌 변화와 발전을 위한 중심축이다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농민도 단지 1차 생산물의 공급자가 아니라 농업과 비농업 활동을 결합시킨 그러한 활동가로 개념이 되고
농촌 발전이라는 것은 농가뿐 아니라 그 농촌 지역과 사회 전체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 사회 전체라는 것은 비농업 부문 도시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통합적인 활동으로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다원적 기능의 농업, 다기능 농업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만은, 이 다기능 농업이라는 것이 농촌 지역 발전의 핵심 축이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인 기능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기능 농업이라는, 다원적 기능을 하는 농업이라는 것은, 이것의 개념이 말하자면 좀 이 국제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이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 협상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NTC라고 하는, 지금 기억이 새로울 겁니다만, 비교역적 기능이라는, 이것을 인정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것을 둘러싸고 엄청난 그 논쟁이 있었던 거죠. 쟁점이. NTC 그룹은 그 당시에는 마이너리티에 속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다기능주의 이념이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정책 과정에 구현이 되는 것은 EU에서 공동농업 정책의 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공동농업 정책이라는 것이 1960년대부터 꾸준히 시대의 여건이라든지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 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기능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생산주의 농업 정책에 대한 반성, 즉 농업 생산성 향상과 정산만을 추구했던 캡의 비용 효율성 측면의 한계와 환경적 사회적 귀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가족농의 소득이 떨어지고 한계 지역의 농업이 포기되는 상황, 지나치게 집약적인 축산 원료로 인한 환경의 오염, 단작화로 인해서 단지로워진 경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농업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고, 유럽 그 컨벤션에서도 먹거리 생산 이외에 농업이 갖는 다양한 기능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 사회에서도 사회를 위한 농업의 역할, 농업이라는 것이 동떨어진 그 어떤 식량의 공급 기지로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복합적 기능에 대한 평가, 사회가 농업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봐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연구하는 커다란 큰 연구 프로젝트가 오가나이즈 됐습니다. 무려 15개 나라 26개 연구기관이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추진한 멀티에그리 연구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그 목표를 다기능적 그리고 지속 가능한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새로운 유럽형 농업 모델 EMA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 하는 것을 그 연구 프로그램이 목표로 설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받아가지고 1996년에 있었던 코커스는 EU의 하나의 결정입니다만도, 여기에서 이제 농촌 발전 프로그램의 10대 원칙이라는 것을 코커스는에서 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EU의 다기능 농업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제 사실상 사람들이 간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목표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경쟁력 있는 농업을 실현한다, 이런 목표를 제시를 하고, 따라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EU의 농정 기본 이념이다, 이렇게 설정이 된 것이죠. 그 10대 원칙 가운데 통합 접근이라는 것이 있고, 또 다양화라는 것이 각각 하나의 항목으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접근이라고 하는 농촌 발전이라는 것은 다른 정책과 다양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농촌 정책 자체가 하나의 통합 패러다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말하자면 토막토막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다음 다각화라는 것은 농민 활동이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한 활동, 이것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것이 그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EU 차원에서 이제 그 어젠다 2000, 그러니까 1999년의 캡 개혁이라는 것이 바로 어젠다 2000의 그 2000을 나왔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EMA가 이제 캡의 개혁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농업 정책과 농촌 정책 두 개의 필라로 새로운 EMA가 구성이 된다. 하나는 종래에 붙어 있던 경쟁력 있는 유럽 농업의 실현, 이것이 제 첫 번째 축이고, 두 번째 축은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 정책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두 번째 축의 예산은 조금에 머물렀습니다만 이것이 자꾸 두 번째 축이 더 커져가는, 정책의 비중이 그쪽으로 옮아가는, 그래서 종래의 농업 시장 중심의 단일 축으로부터 정책 비중이 이 축으로 이동하는 그런 후속 개혁이 2003년, 2008년, 2013년 이렇게 그 진전이 됐. 뭐 이유는 그 정기적으로 그 리뷰를 해가지고 한 5년에 한 번씩 정책 리뷰를 해서 이렇게 정책을 자꾸 발전시켜가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개혁이 최근에 와서는 이제는 시장 지향성보다도 오히려 다기능성, 환경성, 형평성 이런 것을 강조하는 쪽으로 환경 대책과 균형 발전, 이것이 더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대개 이러한 전제를 깔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고도성장기 이래 오늘날까지 지금까지도 아직 우리가 경쟁력 강화 이런 것을 표방을 한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농업의 발전 전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럽식으로 말하면 생산주의, 우리식으로 성장 지상주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해서 엄청난 압축 성장을 농업 부문에서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압축 성장의 하나의 그 세계적인 대표적인 사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 농업 부문도 생산성의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면 못지않은 그런 그 실적을 낳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성장을 주도해 왔느냐? 노동력과 토지라는 것은 그 한정이 있고 노동력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경상 투입과 그저 고정자본의 투입 증가로 대체를 해왔던 것이죠. 녹색혁명, 비닐 백색혁명, 축산혁명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 농업은 농업의 산업화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진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시설화, 집약화 이런 수단을 통해서 산업화가 엄청 진전이 되고, 그것이 농업의 압축 성장을 달성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 됐던 거죠. 90년대 중반에 이제 우리가 그 WTO가 이 출범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폭 개방을 해야 되고, FTA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시장 개방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농업 부문에 엄청난 주름살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큰 현저한 주름살은 성장은 엄청 되는데 소득은 뒷걸음질 치는 농가 소득의 정체 내지 하락 현상이죠. 특히 이제 농업 소득 부문입니다. 숫자를 조금만 인용을 해보면 95년에서 2013년 사이 18년에 농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입니다. 리얼텀입니다. 24% 증가했는데 실질 농업 총소득은 39% 감소했습니다. 호당으로 보면 실질 소득이 94년에 1,700만 원대에서 15년에 1,000만 원대로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농해소득 합친 전체 농가 소득도 96년에 3,700만 원 가까운 수준으로부터 2015년에 3,400만 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얼마나 처참하게 지금 줄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지표를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우선 1차적인 요인은 교육 조건의 악화입니다. 우리나라 70년대는 농업의 교육 조건이 상당히 유리했었죠. 다 잘 아시는 바, 쌀 작업을 위해서 고농산물 가격 정책을 썼고, 80년대 접어들면서 개방경제 이행을 하면서 50입니다. 그때부터
상대 가격이 급속히 악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농산물 수매가 완전히 동결해놨죠. 몇 년 동안.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추세적으로 개방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악화가 됩니다. 95년에서 2014년간의 농가 판매 가격은 단지 9% 상승했습니다. 구입 가격은 93%나 올랐습니다. 특히 고용노임은 156%, 농업용품은 142%. 요 최근에 고용노임을 넣으면 엄청나게 더 올라갈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비용은 엄청 증가되고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메커니즘이 한국 농업에 벌써 20년 이상 뿌리 내려왔습니다. 경정농업축산 부문의 사정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생산 구조가 엄청 왜곡됐다. 축산은 더구나 국내 사료 공급과 전혀 그 관계가 없는 이 가공형 축산으로서 왜곡된 구조 아래 농업 경영비 가운데서 비료 농약, 멍게계 사료 이런 자재 도입의 비용이 83년에 50% 안 되는 수준으로부터 2013년에는 62.5% 이렇게 올라서 경영비의 최대 압박 요인을 이루게 됐다. 그것이 없이 농사 못 지은 그런 상황이 됐다. 그다음 이제 이 우리나라의 푸드 시스템은 그럼 어떻게 바뀌어 왔느냐 하는 문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90년대 세계적으로 슈퍼마켓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소매 혁명이 일어나서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에서도 대형 소매 유통기업이 시장 지배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3대 마트, 이마트 그리고 홈플러스 또 하나 뭐죠? 이게 지금 시장 점유율이 거의 90%에 다다랐습니다. 산지 도매시장 지배력이 엄청 강화됐습니다. 이것이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와 전문화, 축산경영체의 규모와 기업화를 촉진시키는 이러한 그 시스템 개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어땠느냐? 산지 유통 정책이라는 게 90년대 이후에 RPC, APC, LPC, PC 향열자가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됐죠.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투용자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생산 출하 규모화, 규격화, 표준화 이것이 물론 이제 생산자의 편의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런 대량 수요자가 지배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에 맞추기 위한 공급 조건을 갖추는 데 주력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산 구조 측면에서는 모든 장목이 전부 다 단작화돼 버렸습니다. 각 지역에서 산지가 주산지가 지금 요즘에 참외라고 하면 성주 말고 참외 딱지를 본 일이 없잖아요. 그런 시기죠. 또 이제 산지 간 과당 경쟁, 연작 지력 저하, 지역 유통의 침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소비자 입장은 대량 유통 구조에서 생산 소비자 간의 거리가 자꾸 멀어져 가지고 먹거리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자꾸 사고가 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농가 계층 간의 소득 양극화라는 것이 엄청 진전이 돼서 우리나라 도시 상위 20%하고 최하위 20% 사이에 소득 격차가 한 5배 정도 수준인데 농촌에서는 11배 수준이 돼 있다 이거죠. 엄청나게 그래야 농촌의 계층 간 이 불평등이 도시보다도 엄청 더 심합니다. 2배나 심하다. 좀 무식한 표현을 하면요. 이거 왜 그러냐? 우선 당장 쉽게 지적이 되는 것이 농촌의 초고령화다. 너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소득 가득 능력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는 소비를 해야 되는데 저축해 놓은 것도 없다. 이런 것이 하나의 그 커다란.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한다는 게 이제 직불제인데 직불제가 대부분 명목만 있지 쌀직불이 대부분이다. 쌀직불이 2015년 숫자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소득 상위 20% 농가가 직불금의 63%를 가져간다. 하위 20% 농가는 전체 불과 3%밖에 못 가져간다. 농가당 평균으로 보면 상위 20%는 650만 원, 하위 20%는 30만 원도 안 된다. 20배 이상 차이가 있다. 거의 면적당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소득보전직불제라고 하는 것이 농가의 그 계층과 격차를 엄청나게 그 악화시킨 요인이다 하는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그다음에 환경 부문이라든지 한데 미친 영향, 뭐 이건 뭐 화학 비료, 농약 이거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이 비료가 약간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면 지나치게 높고, 정밀농업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절반 이하가 토양이나 물의 오염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고투입 영농이 경영비 압박을 넘어서 환경 부하와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도 굉장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축산 쪽에 뭐 얘기를 제가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축산 수입 사료에 의존하는 국내의 경쟁과 전혀 동떨어진 집약 축산, 환경 부하, 식품 안전, 특히 이제 가축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뭐 이거 우리 해마다 거듭하고 있잖아요. 축산 농가 경영 위협, 국민의 불안감, 해당 축산물 수출 중지, 국내 소비자 가격의 뭐 몇 배, 계란값이 뭐 껑충껑충 뛰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방역 살처분 재정 부담, 뭐 이런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이와 같은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다들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방향은 비교적 뭐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도, 여기서 뭐가 그 고리겠느냐, 해법의 고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실마리라는 것은 역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패러다임으로 농정 자체가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유럽의 경우에서 우리가 그 교훈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유럽이 안고 있었던 문제. 그런데 유럽이 지금 이제 채택하고 있는 다기능 농업 정책, 이거의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과 농촌 지역이라는 것은 먹거리 생산이라는 기능 이외에 사회 전체를 위한 다양한 부가적 기능을 포함한 복합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다기능 농업은 개별 농가를 넘어서 테리토리 베이스드, 그 지역에 기반을 둔 다양한 지역 활동, 지역 경제 이런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지금 EU 농정의 가장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기능은 상품 생산 기능이고 2차 기능은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조인트 프로덕트, 다기능 결합 생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이것이 외부성 그리고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그런 비상품 산출과 관련되는 기능이다. 그래 1차 기능과 2차 기능은 이것은 맞붙어 있는 기능이다. 이런 그 인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2차 기능이라는 이것을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소위 그 지속 가능 발전의 세 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이런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런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먹거리의 안전 보장, 새로운 경제 활동의 창출, 농촌 주민의 새로운 소득원, 뭐 이런 거.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고용, 농촌 지역 자체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서바이벌, 안전, 사회통합, 동물복지, 리크레이션, 문화유산 보호, 지역 정체성의 형성, 이런 것이 거기에 들어지고 있고, 환경 측면에서는 자원환경 보호, 비옥한 토지와 물의 확보, 생물 다양성의 보존, 경관관리, 이와 같은 것들이 거기에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중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1차 기능과 2차 기능이 결합이 될 때 비로소 지역 경제가 지속이 될 수 있고, 농촌 지역 경제가 지속이 될 수 있고, 지역 경쟁력도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관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뭐가 선결 문제냐? 첫 번째는 사회적 인식이 고쳐져야 된다. 성장 지상주의 틀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에서 농업이 수행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농업 발전 이퀄 농촌 발전이라는 편협한 시각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의 투자는 뭐 빈독에 물 붓기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하는 이런 복합 기능에 대한 몰이해, 농업 무용론,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의 많은 토론과 치밀한 연구를 거쳐서 미래 한국 사회에서 농업 농촌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농업 농촌이 담당해야 될 역할은 어떤 것이냐, 이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된다. 이걸 위해서는 농업계 따로 비농업계 따로가 아니라 또 전체 사회와 농업 농촌이 따로 노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정책 거버넌스의 관점에서는 중앙정부의 하향식 접근, 뭐 지금도 여전히 뭐 그렇습니다만 형식만 신청주의라든지 자치제 위임을 한다든지 그러면 사실상은 전부 중앙정부가 다 틀어지고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이 내생적 잠재력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하는 이런 또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생각으로도 새로운 농경 패러다임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기는 어렵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관리나 농민의 주도적 역할, 이것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역할, 농업 위의 다양한 지역 경제 활동, 농민만이 아닌 농촌 지역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마찬가지로 중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민간사회 모든 주체들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개방적인 혁신 생태계, 이것이 조성되어야 된다. 이걸 위해서는 일부 우리 사회에서 대안 활동들도 일어나고 있고, 어떤 자치단체는 중앙정부보다 훨씬 앞선 농경 실험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직불제 개편입니다. 현행 직불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살편중 소득 보전 목적의 직불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농업의 다기능 서비스 제공, 즉 공익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직불제로 전면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선진화된 그런 새로운 이념과 정책 수단 체계를 갖춘 농정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농식품부의 힘만으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 역부족이다. 농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 농식품부가 이것을 다 가지지는 못한다. 농촌 교육, 농촌 환경, 농촌 보건 모든 문제를, 그래서 주무부처는 농산부가 되되 그 상위의 조정기구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범정부적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좀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국회가 지금 우리 국회는 정부가 전부 가져온 것 가지고 숫자만 바꾸는 그런 정도 하지, 국회 연구 기능도 하나도 없고 국회가 정말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는다. 늘 무슨 다른 이슈 가지고 시간 보내다가 마지막에 한 몇 시간 그냥 서로 절충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 중인 목표 가격제를 결정할 때 과정을 아시죠? 정부하고 농민단체 주장 두 가지를 그냥 산술평균 해가지고 그거 세버렸잖아요. 논리도 하나도 없이. 마지막으로 늘 우리 얘기하다가 지금 아직도 문재인 정부 1년 동안에 못하고 있는, 결국 이 국민적 지혜를 모아서 지금 현재의 이런 농정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하는 그런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그런 한시적이라도 어떤 그런 논의 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나라는 대통령 산하 기구 아니면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농림부 장관 산하에 지금 기구가 있고, 총리 산하에도 과거에 삶의 질 위원회에 있었지만 백날 해봤자 아무런 없는 거죠.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과거에는 6월 때 OS가 그래도 힘을 실어줘서 농어촌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살아가지고 기능을 했고, 그것이 어떻든지 간에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더 많이 썼네요. 별 내용도 없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이 이뭐 한국 농업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제가 했던 뭐 옛날 얘기가 약간이라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다행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